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를 넘어서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해외 제약업체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229명입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9개월 만에 600명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이 방역 당국의 조치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지금 방역 당국의 그 연이은 그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대구 지역에서 있었던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대구 지역의 신천지 집단 감염은 그 감염을 일으킨 집단이 명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확진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진 현상은 그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다른 점이 첫 번째로 일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수도권과 전국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감염이 지역사회 안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방역 조치를 11월 초에 완화했었던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코로나19 전파를 어느 정도 좀 더 허용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계속 뒤따라가는 모양새로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세가 잡히지 않고 약간씩 늘어나가는 추세거나 아니면 답보하고 있는 추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발표된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가 260명이었고 오늘 나온 수치는 거의 300명이 육박을 했습니다. 291명인데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거의 500명에도 육박할 정도로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 중에 70%가 몰려 있는데 수도권만 좀 따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수도권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지만 굉장히 큰 거대 생활권이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밀접해서 사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서 코로나19와 같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잘 확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더더욱이나 이제 주의가 필요한 환경이었는데 근데 이런 환경 안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지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감염이 지금 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염들이 젊은 사람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감염들이 일반 대중 식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내리는 거는 약간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나온 감염은 바로 전주에 이루어진 감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주보다도 좀 더 늘어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다음 주를 예상해서 단계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현재만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또 현재의 상황도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만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2.5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보다 앞서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를 보고 있거나 현재보다 뒤쳐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고 점점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내에 한해서. 방역 당국은 이걸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일주일 더 연장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이 아니라 2.5단계 혹은 3단계 정도까지 더 격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3단계는 워낙 지금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최소한도 2.5단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전주에 벌어졌던 감염이 이번 주에 다 확인이 되는데 이미 하루에 500~600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했던 주말마저도 그 전주의 주말과 비교하면 거의 30% 이상 증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줄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도 그 전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주엔 감염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2.5단계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정확한 지금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일부 국민들은 그러한 현 단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방역 수칙을 또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2.5단계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사망자가 7분이나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말씀 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그 2.5단계로 올라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중에서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젊은 층의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층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큰 피해를 보지 않는 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들도 일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처럼 무증상 전파가 많은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젊은 층의 감염은 결국 노령층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의료기관 안으로도 옮겨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감염이 도달하는 곳은 요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젊은 층이 감염이 늘어났다고 해서 피해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 이 젊은 층의 감염이 곧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험군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저희가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감염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중환자실에 대한 또 걱정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이신 만큼 이 검사법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PCR 검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단검사를 하는 게 PCR 검사인데 이건 빨리 해도 최소 이제 2시간 정도가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17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법이고 앞으로 이걸 실제로 우리 생활에 좀 상용화할 수 있는 건지, 그럼 언제쯤 이게 가능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많이 재미있는 기술인데요. 이제 저희가 PCR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계속 온도를 내렸다 하면서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힙플럭이라는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그러한 곳에 온도를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온도를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나노 PCR이라고 그래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나노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그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증폭을 나노 입자 수준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어떤 힙블럭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서 PCR을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현재 나와 있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고 기술 자체도 뭐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기술이 나오면 이제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용화될 때까지는 최소한 임상 평가와 여러 평가를 거쳐서 1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들, 즉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 시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더 개발되고 나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나노 차원의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나노 입자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게 논문으로 보고는 됐는데 이제 제한된 환자군에서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실험 단계에서의 그 결과와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썼을 때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평가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재검증과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제품화돼 가지고 이제 실제 영역에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코로나19 검사에 한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감염병이나 이런 데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PCR 원리 자체를 일반화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한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에도 1년 정도 뒤에 쓸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감염에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진단 검사 기법이 지난 2일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체외 진단 시험 시스템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 증폭 기반 체외 진단 검사 절차의 표준화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실험 목적의 검사와 진단 목적의 검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목적의 검사는 적은 숫자의 검체를 가지고 연구자가 굉장히 깊게 실험을 하지만 진단 목적의 검사는 많은 검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병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진단 목적의 검사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들을 우리가 병원, 의료기관 검사실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위양성이 많아질 수도 있고 위험성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시스템을 표준화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게 하는 지침이 필요한데 그 지침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표준화되고 그다음에 진단 목적의 검사의 중요성들이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진단 검사 외에도 지금 현재 K방역에서 지금 국제 표준을 추진하고 있는 게 드라이브나 워크스루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그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들까지 해서 거의 18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그 표준으로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역의 우수함을 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백신 개발 제약회사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와중에 각 국가에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백신 개발된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상용화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더나의 백신이나 화이자의 백신이 제일 앞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모더나의 백신과 화이자의 백신은 분명히 12월 중에 미국 FDA에 승인이 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한 종류는 이미 영국에서 이제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백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동안 임상 1상에서 3상을 거쳐오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투여를 했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모더나의 백신과 화이자의 백신은 여태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의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이고 인간에게 실제로 대규모로 투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물론 안전하다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기술적인 근거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장시간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제약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하면 그만큼 또 대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전 세계적인 어떤 보건이나 이런 것들과 기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 예를 들어 뭐 그럼 백신의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다양한 기관에서 대규모로 만들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없이 부작용에 대한 면책만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작용 면책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걸 백신을 접종 받아야 되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걱정스러운 면도 좀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 저희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